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이 셋 버리고 바람나면 벌어지는 일, 부제는 축출이혼 역관광시키다입니다. 요즘에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몇 년 살면 재산분할 몇 프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야말로 특히 재산분할은 산술식처럼 되어 있지는 않다. 혼인기간 중요하죠. 형식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은 본질적인 싸움을 잘하면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주제에서 아이 셋 버리고 바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방점은 버리고에 있습니다. 아이 셋이 있는데 바람이 났다. 뭐 있을 수 있죠. 부부간에. 하지만은 아이 셋을 피해 배우자한테 버리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혼자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지만 본질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경기도 사건이고요. 혼인 시기는 2014년입니다. 저희는 피고입니다. 피고. 아내 쪽입니다. 바람난 남편이 가출하는 것은 2020년 9월경입니다. 상대 원고는 바람이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이제 은닉 하지. 나는 새 장가를 가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내지는 변호사의 코칭을 받아서 열심히 재산 은닉을 합니다. A가 셋이나 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럼 바로 나도 이혼하자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간위자료 청구 소송을 상간녀한테 걸어가지고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2차례의 상간소송을 진행합니다. 2020년에 한 차례를 해서 위자료를 2천만 원 판단받아요. 그리고 2022년에 한 차례 더 상간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2차례 소송은 제가 진행하지 않았어요.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하셨어요. 타변. 그러다가 두 번째 상간소송이 걸리니까 바람 나서 가출해 있는 남편은 상간녀한테 자꾸 소송이 들어오니까 뿔따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바람 핀 거 모르겠고 나는 이혼할란다 너랑. 왜? 이제 내가 2020년에 가출해가지고 하하하 재산 또 거의 다 처분해놨거든. 째라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한테 소송을 걸겠다. 본소 청구가 들어옵니다. 2022년 12월에 들어옵니다. 이 소장을 받은 의뢰인께서 굉장히 고심을 해요. 결론적으로 23년도 2월에 이제 저를 한 변을 선임해서 반소 청구가 들어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소장을 받고도 저랑 몇 차례 상담하셨어요. 이혼을 안 하고 싶다 하셨어요. 제가 좀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2020년도에 가출해가지고 나간 남편이 내가 이혼 청구를 거부한들 첫 번째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더 야금야금 다 빼돌려놨다는 거죠. 특히나 문제가 뭐였냐면 재산을 은닉만 한 게 아니고 재산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가출 이후 시점에서 이 상대방이 들고 있던 주식이 상장 폐지돼 버려요. 그리고 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은 뭐냐? 공동명의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겠죠. 이 아파트를 지켜야 될 거. 근데 이게 명의가 우리 아내 명의로 단독 명의로 돼 있으면은 뭐 이혼을 또 거부를 할 수도 있겠지, 끝까지. 하지만은 거부를 한들 다음번에 또 몇 년 지나서 이혼 소송 들어오면 그때 가가지고 유일한 재산은 이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그때 가가지고 또 이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첫 번째 없고, 만약에 그때 가가지고 이혼이 돼버리면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의뢰인 단독 명의였더라도 이 아파트가 상대방은 이미 자기 재산은 다 깡통 상간녀 앞에로 돌려놓고 뭐 이렇게 다 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의뢰인은 이 아파트에서 나가야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은닉할 수도 없어. 공동 명의로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또 시점이 늦었는데 제가 의뢰인한테 그랬어요. 우리 피고한테 지금 시점이라도 의뢰인께서 결단만 해주면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한 시점을 시점으로 잡아가지고 은닉하기 전 재산, 그리고 상장 폐지되기 전에 재산 가치로 해가지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갖다가 붙여 넣어버리고 공동명의 아파트가 등가가 될 테니까 이미 사라진 재산을 상대방 명의에 얹혀줘 버리고 우리는 이 아파트를 지켜봅시다. 다 가져와 봅시다. 이거 이혼 기각을 시켜달라고 하면 제가 뭐 그렇게 또 해드릴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파탄된 지도 오래돼서 보장도 안 될 뿐더러 이 재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혼을만 결단을 해라. 재산 분할은 최대한 제가 해보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달간 고민을 해가지고 24년도 2월경에 한 변을 선임해서 반소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욱 문제점은 뭐냐면 이 아파트는 누구 돈으로 형성했냐면 이건 상대방 원고이 돈으로 형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일부 맞벌이를 한 거는 맞아요. 맞벌이를 한 건 맞지만 혼인기간 보세요. 자, 이 사례를 그냥 본질적인 걸 다 빼놓고 인터넷에 떠도는 형식 사항으로만 판단해 봅시다. 혼인기간이 몇 년입니까? 삐리비 2014년부터 시작되어서 만약에 우리 주장대로 파탄 시점을 2020년으로 잡는다면 혼인기간은 불과 6년밖에 안 되고 우리가 반소 청구하는 시점으로 잡는다면 10년 가까이는 되겠으나 문제는 뭐냐면 이 시점으로 잡아버리면은 재산이 없어져 버리고 이 시점으로 잡아버리면은 혼인기간이 짧아져 버리고 뭐 대충 혼인기간을 6, 7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인터넷에 떠도는 분할 비율로 따지면은 근데 심지어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성 자금을 넣은 게 있고 그러면은 인터넷에 뭐라 합니까? 분할 비율 뭐 30%? 20%?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아파트 나가야 되죠. 그리고 형식적인 분할 비율이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파트 5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상대방 원고가 A고 우리 의뢰인이 B라면 지금 아파트가 5억이면 2.5억씩 돼 있잖아요. 이게 5억이 유일한 재산이면은 우리가 기여도가 50%가 나와도 절반을 줘야 돼. 근데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을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더 얹혀버리면은 상대방 5억 가져가고 내가 아파트 5억 가져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50% 분할해도 되죠. 그러니까 분할 비율도 중요하지만 분할 대상 재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인터넷에 찾아보고 초짜 변호사 혼인기간이 늘어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소를 제기한 시점으로 본인 파탄 시점을 주장해가지고 혼인기간 늘리겠다 하면 상대방 재산 다 날라가고 없고 이 사건의 본질 이것을 변호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판사님한테 딱 던지는 거죠. 판사님, 자 상대방이 바람 펴서 아이 셋을 버렸어요. 2020년 9월부터 양육비도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았네. 이 상황에서 우리 불쌍한 아내와 아이 셋은 길거리로 나가면 되겠네요. 아파트는 남편이 다 돈 주고 샀다고 주장하니까 남편 거라고 판단해 버리시면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겠네요.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와 아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죠? 이게 본질인 거예요. 소송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파탄 시점을 요때로 주장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되죠. 왜 모순됩니까? 상대방은 가출해서 나갔지만 우리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두 차례 상간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 그래 놓고 이혼소송 와서는 요때 파탄됐거든요. 요때 기점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막 뒤지고 이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되기 전에 주식 가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넣고 상대방이 열심히 몇 년 동안 은닉해 놓았는데 시점을 요때로 잡아가지고 이때 시점으로 재산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은 이제 뿔따고 나겠지. 말이 되느냐.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은닉한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저 변호사가 와가지고 왜 재산을 그때 시점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말이 되냐. 싫다. 내가 소를 제기한 이미 다 은닉 한 22년도 12월을 기점으로 자기는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하지만은 저도 이제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제가 논리 구성을 해서 우리는 분할을 이때로 해야 된다는 걸 논리 구성을 다 했어요.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판사님이 이제 한번 조정을 잡으십니다. 제가 조정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잘 안 하지만 이 사건은 조정을 겪었습니다. 의뢰인 또 오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은 뭐 형식적으로 갚버리면은 저희 의뢰인이 이 아파트에서 나와야 됩니다. 얘들하고. 아무리 제가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의뢰인의 이미지가 좋고 상대방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나쁘고 하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소송 과정에서는 좋은 결과만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세로는 초반에 퍼즐 90변론을 해서 완전히 다 밀어붙여서 거의 끝장을 봐놓고, 그죠? 이미지를 다 밀어붙여 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판사님이 잡았을 때 의뢰인분하고 저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상대방이 좀 기간 죽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살 돌파구를 준다면은 이 집에서 안 쫓겨나가고 수준의 재산 분할을 받아온다면은 우리도 협의할 가치가 있죠. 그때 당시에 판사님이 공고하시는 것은 이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정도를 남편이 이거 산 거 알겠는데 그래도 아내 쪽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줘라. 주면은
대신에 과거에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분이 클 거 아니에요? 보고 내가 없애줄게.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조정 과정에서 없었다. 저는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가지고 끝까지 뭐 저희 의뢰인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자기가 이렇게 애 셋 갖다 버리고 몇 년 동안 바람 펴서 나가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돌아서 조정장에서 나오면서 전투력이 불타오릅니다. 그래, 잘 걷어찼다. 그래, 판결? 오케이. 아이 셋은 뭐 어떻게 할 거야? 길거리에서 할 거야? 제가 가정법원 판사라면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 또 상대방을 설득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판사님이 좋게 말로 했을 때 걷어차버렸지. 그러면 제가 가정법원 판사라면 우리 손을 완전히 들어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에는 판결까지 갔습니다. 자, 판결 결과 보시면은 일단은 파탄 시점은 어떻게 됐느냐. 분할 시점. 저희가 주장한 대로 잡아버렸어요. 판사님.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상대방이 은닉에 한 재산이 거의 복구하다시피 분할 테이블에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주문을 한번 보시면은 이랑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오케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1,000만 원을 줘라. 재산 분할 보십시오. 재산 분할. 재산 분할로 피고는 우리 의뢰인은 원고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공동명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2분의 1 지분에 관해서 우리 의뢰인이 다 받아와라. 그리고 대신에 이 아파트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딱 얼마를 주면 되냐 보세요. 얼마를 주면 됩니까? 4,870만 원, 3,870만 원, 5천만 원 정도만 딱 줘라. 근데 우리 의뢰인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저희 피고가 받아야 될 위자료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상계를 해봅시다. 1,000만 원은 안 줘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3,870만 원을 또 줘야 돼. 이 아파트를 받아 오려면요. 그런데 양육권 부분 판단에 가보시면 아이 셋의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한테 자, 몇 년, 요 과거부터 안 준 과거 양육비로 5천만 원 지급해라.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은 아파트를 다 단독 명의로 다 가져오고 그리고 돈도 빼고 나면 얼마예요? 1,130만 원을 우리 의뢰인이 더 받아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다 받아오고 1,100만 원을 더 받아와라. 이런 결론이에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 애 셋이잖아요. 1인당 얼마 나왔나 보세요. 80만 원. 80만 원이면 240만 원입니다. 올해 양육비가 240만 원을 받아라. 자, 분할 비율은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분할 비율 보시면은 원고 45%, 피고 55%. 어떻게 55%가 나와? 남편이 소득이 훨씬 더 높았고 아파트도 자기가 남편이 샀는데 피고 분할 비율이 어떻게 55%야? 놀랍죠? 자, 판단의 근거 본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혼인기간 중 소득과 가사활동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의 정도 가로 열고 원고의 소득이 피고의 소득보다 많았다. 그러나 아이 셋에 대한 가사와 양육에 대한 피고 측의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분할 대상 형성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부양적 요소, 가로 열고 보세요. 이게 거의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피고가 미성년 자녀 사건 본인들 3명을 홀로 양육해야 된다. 귀책 배우자는 넌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의 끝이 뭡니까? 재산 분할 형성 과정에서 다 불리하다면 스펙트럼의 끝은 50%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의 기여도율은 뭡니까? 55%죠. 55%가 나온 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판사님이 이 아파트를 어떻게든 피고한테 줘야 되거든요. 판사님 관점에서는 아내와 아이 셋을 길거리에 나는 못 보내겠고 결론은 아내한테 줘라는 거예요. 너 은닉한 재산 많네. 자, 알아서 하고 너 인생 알아서 살고 아파트 줘라.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주는데 4,870만 원 해가지고 막 동계산 해가지고 봐서 넣으니까 50%는 안 되거든. 주려고 하니까 판사님이 피고 기여도 55%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스펙트럼을 뚫어버렸다. 55%는. 자, 원고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았죠. 소화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근데 과연 2심에서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심도 이제 다 끝났고 확정된 사건인데 2심 판결 주문 보시면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 기각시켰어요. 그래서 이대로 확정됐습니다. 2심도 제가 수행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형식적인 것보다 본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 55% 해갖고 이 아파트를 받아가는 게 부당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반칙했잖아. 자기가 온갖 반칙이란 반칙은 자기 딴에는 머리 썼겠지. 자기 딴에는 어느 변호사 코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근데 자기는 생각을 못한 게 우리 의뢰인이 저를 한 편을 선임할 걸 생각을 못했겠지. 오늘은 스펙트럼을 뚫어버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